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갑자기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 안고서 막 어디로 가잖아요. 벙커라는 거 아시죠? 왜 묘사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통령이 피하는 데. 사실은 저 백악관 연회장 밑에 내가 아주 엄청난 벙커를 짓고 있어. 벙커라는 건 비밀 시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짓고 있는 저 연회장 밑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다. 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약간 우리는 잘 지내고 싶으나 우리 전 세계 일장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10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보고 있었죠. 네, 네. 쭉 보면서 이제 뭐 대충 자기 혼자 이겼다고 선언하고 어쨌든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뭐 다 그렇게 예상했었죠. 일단 그래서 사실 저도 예상한 게 그 셀프 종전 선언. 우리 이겼다. 그래. 우리 이겼다 이거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해라. 그게 다 그렇게 예상을 네. 해서 저는 약간 그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대국민 연설에 셈법을 어쨌든 끝나긴 끝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알아서 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장기적으로 고유가를 만들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전쟁이 끝나니까 좋은 거로 봐야 되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걸 나쁜 걸로 봐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약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반응할까를 보면서 연설을 보는데 개뿔 그냥 전쟁 2, 3주 동안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맞아요. 계획을 세우고 이랬는데 트럼프가 다 그걸 무력화시키면서 석기시대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어제 이제 나스닥이 그래도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인가? 거기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코스피도 막 그 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아니,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그 연설하면서 불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우픈 일인데 제 지인이 주식 투자를 좀 하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고버스 투자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어제는 좀 흐뭇하셨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이제 연설하는 걸 못 봤대요.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진짜 X 됐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제 주식이 반등을 했으니까 그 전날에.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회의 갔다 왔더니만 플러스가 돼 있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쳐가지고 코스피가 폭락을 하니까 그랬고 다행히 약간의 그 수익을 보고 고버스를 빠져나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지인분은 대단하신 게 고버스를 투자하는데 시장을 안 보고 있는 야수의 심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에 이미 많이 저기가 돼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업이 있는데 고버스를 투자하는. 그 회사에 이제 회의를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뜻하지 않게 트럼프가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고 트럼프를 응원하더라고 이 양반은. 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하여튼 뭐 저희가 거의 매주 우리 주간 트럼프. 고란 기자님하고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 백악관이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게 백악관 오른쪽에 지금 무슨 공사 중이잖아요. 또 이제 백악관 모습을 보면 이제 양쪽이 다 보이죠. 근데 지금 저 사진은 현재 사진인데 한쪽을 지금 완전히 다 철거했다라고 무너뜨렸어요. 저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연회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게 법원에서 만들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 의회에다가 허락을 받고 그 대통령 집무실 바꿔야지. 네가 백악관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치, 관리자지. 이렇게 해서 스톱을 시켰는데 이 트럼프가 또 이제 내가 지금 그 4억 달러인가를 들여가지고 그 기업인들한테 기부금도 받고 해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세금 들여 짓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세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금 받아서 짓는 거야. 그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회사 중에 하나가 따진 XRP 운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플도 좀 냈고 코인베이스도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저 백악관 연회장 밑에 내가 아주 엄청난 벙커를 짓고 있어. 뭐 이거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벙커라는 거 아시죠? 왜 묘사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통령이 피하는 장소예요.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갑자기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 안고서 막 어디로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백악관에 벙커 시설이 있어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9.11 때
실제로 딕 체니 부통령이 거기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무슨 소요 사태가 되게 큰 게 있어갖고 트럼프 본인이 벙커에 숨었대요. 근데 이제 이 백악관 연회장 지하 쪽에다가 그걸 만든다고 하면서 만약에 법원이 나한테 이거를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벙커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시설이 있고 이걸 막 자기가 얘기를 했어. 근데 국가 안보라며. 근데 자기가 거기다 얘기를 하고 더 황당한 거는 여러분 저런 이제 대통령이나 국가 시설에는 벙커가 다 있어요.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 벙커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청와대에 있겠죠? 청와대에 있지만 청와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청와대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짓고 있는 저 연회장 밑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벙커라는 건 비밀 시설인데 왜 저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지? 그 위치를 공개해도 그 위협에 약간 파괴되지 않는 정말로 튼튼한 벙커다라는 그 자랑함과 동시에 그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하고 거예요. 싶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으로 내 재임 기간 중에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대통령인 건 분명한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가 좀 리스크 요인이다. 그리고 또 너무 자랑질을 좋아한다. 진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그 준비금만 하고 그거를 자랑하도록 하게 하고 그냥 조용히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갈 텐데 두 번째 이제 아이템은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뉴스인데 이거 코인베이스가 뭐 은행 조건부이긴 하지만 은행 라이선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코인베이스에 이게 그 CLO라고 해가지고요 최고 법률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였냐면 이렇게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 날 폭스 비즈니스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클래러티 액트 내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 합의가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논란이었죠.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그 지니어스 액트로 통과가 됐는데 이자를 줄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여기서 상황에서 이자 지급은 약간 발행사가 아니라 유통사가 주는 이자를 말하는 거고 지니어스 액트에 발행사가 주는 이자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이제 유통사가 이자를 주냐 마냐 가지고 난리인데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우리 이거 합의 못한다. 절대 안 돼. 이자 줘야 돼. 이렇게 네, 주장을 했죠. 지금 코인베이스 이익의 한 20%가 바로 그 USDC 이자 관련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하면 클래리티 액트에 따라서 그 20% 이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트럼프 당선의 약간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자본주의라서 돈으로 다 계산이 1등 되잖아요. 공신은 일론 머스크 아니었나? 아니 제 말은 이제 크립토 업계 쪽에서 보자면 크립토 업계가 돈을 많이 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철저히 이렇게 약간 하나를 튕겨야지. 이게 돈으로 계산이 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이 트럼프 네가 돼가지고 입 싹 닫고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법안을 하면 안 되니라고 해서 약간 저도 잘 미국의 이런 정치권 어른들의 세계는 모르지만 코인베이스의 입김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끝까지 반대하면 클래리티 액트 통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요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합의됐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근데 CLO가 한 얘기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간의 코인베이스 입장과는 좀 달라진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코인베이스가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니까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결국은 자기 고집을 꺾었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신탁 회사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해요. 자, 신탁 회사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이니까 요거를 승인을 받아야지 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신탁 은행업. 네. 그런데 여기서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은행이 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은 뭐냐면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거고요. 예금. 그러니까 사실 은행 그 유사 수신 이렇게 수신하면 안 돼요. 다른 모델사 수신을 하면 안 되고 돈을 맡아주는 네, 거죠. 만약에 수신을 하면 유사 수신으로 이제 걸립니다. 네. 근데 수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업 라이센스인데 그걸 이제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은행처럼 예금 받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뭐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0만 원 가운데 한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치. 예, 요거 이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인데 요게 은행만 됩니다.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 예치금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90만 원 대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100만 그거 원 모아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은행의 특권인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 승인을 받았으니까 요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 입장은 우리 은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수신도 안 하고 부분 지급 준비금 그것도 안 해. 다만 우리는 이걸 받아가지고 결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승인을 받았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에 앞서서 코인베이스가 합의했다라고 했잖아요. 아하. 요거 승인해 줄 테니까 좀, 야,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합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코인베이스가 클래리티 액트를 팔아먹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아니, 자, 이거는 그냥 추측의 영역일 뿐입니다. 추측의 영역. 근데 이런 추측은 꼭 맞더라, 나중에. 그러니까 팔아먹었다라기보다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그냥 내주면 안 된다라고 버티기 하다가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약간 양보한. 아니, 그러니까 태도를 보이는 거 코인베이스는 아닌가. 자기는 받아낼 거 다 받아내놓고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혹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자기 거 다 챙겨놓고 저걸 양보해버리면 그게 일종의 그 바로미터가 저 기준선이 돼가지고 팔아 미국도 저렇게 이자 안 준다 뭐 이렇게 나갈 건데 약간 저 배신자 아니야 저?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OCC 승인을 획득한 거는 굉장히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제 고 기자님이랑 이 아이템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지금은 코인베이스가 면허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은행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고 기자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대출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생각 달라졌어. 짝을 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근데 내가 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은행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미지를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제 크립토, 코인 업계, 코인베이스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 코인 거래소로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쵸. 물론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제 FTX로 사고치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막 둘이 경쟁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코인 쪽에서 시작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나 그 혁신 기업들은 기존 금융 쪽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는 오히려 기존 금융 회사들은 또 자꾸 코인 쪽으로 와요. 둘이 이렇게 쓱 만나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쪽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은 치열하게 헤게모니 싸움이 사실 벌어져요. 제 기억에 코인베이스가 주식을 상장할 때 그 분석가들 중에는 코인베이스가 미래의 골드만삭스처럼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 거래소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한정돼 있지만 그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고 이른바 탈중앙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럴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코인베이스가 그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은행 면허도 받고 스테이블 코인 유통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는 거여서 코인베이스가 사실은 은행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아까 이제 서로 이제 접점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 코인 펀드라고 하는 회사에 그 자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250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산하에 프랭클린 크립토라고 하고 있는 크립토 부문을 이제 따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존 전통 금융권은 크립토 쪽으로 약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크립토 쪽에서는 기존 전통 금융권을 맞아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알고라 뉴스에서도 전했지만 그
눈에 띄는 뉴스가 국내 뉴스 가운데는 이미 이제 미래에셋은 이제 코빗을 인수해서 이제 금융이 이제 이거 이제 절차에 들어갔고 이 와중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코인원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걸 맞아요. 보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을 통해서 이른바 전통 금융권을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 그러니까 한국투자금융지주 같은 증권업계 강자들이 코인 쪽으로 약간 이제 발을 오고 있죠. 넓히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다라는 소식에. 근데 지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그 한투증권,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 주식 이름으로는 여기가 이제 코인원을 인수하는데 그 전에 이제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하고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이거 다 알려진 건데 한투하고 미래에셋은 경쟁 관계잖아요. 두 개 양대 산맥이죠. 양대 산맥 경쟁 관계인데 그 오너들끼리도 약간 경쟁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사실은 한투증권의 지점장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투증권의 오너 입장에서 내 밑에 있던 선수가 미래에셋이 돼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지금 넘버 원이잖아요. 그러기에는 미래에셋이 너무 큰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투증권은 은행이 있잖아 또. 예. 그러니까 둘이 양대 산맥이거든. 내 밑에서 내 월급을 받던 선수가 뭐 재벌이 됐네. 사실 그런 거 있다니까. 그 둘 사이 그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면은 한투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한투증권은 저기 우리 한국투자금융지주죠.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갖고 있나요? 사실 네네. 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에서 하는 말이 거이지만 카카오지만 네. 한투 거예요, 사실은. 한투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래요. 둘이 그렇게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놓고도 둘이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이게 좀 취재 중이라서 우리 담당 기자들이 그걸 취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코인원이야?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금융은 코인 쪽으로 오고 코인은 기존 금융 쪽으로 갑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런 또 어떤 사례 같은 걸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뭐 저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클래리티 액트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보자면 이게 코인베이스 쪽에서 우리 안 할 건데 라는 물이 나오니까 그 통과 확률이 50%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저 뉴스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지금 현재 70%로 올라왔나? 네. 그러니까 클래리티법이 좀 통과가 되면 그나마 이란 전쟁 때문에 맨날 그 맞아요. 악재만 있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죠.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뭐 호재가 코인베이스한테 은행 면허를 주고 클래리티법을 어떻게든 통과하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공식적으로 됐네요. 네, 이게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자기 관리하고 있는 고객 자산 관리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상당하게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거 나오기 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401k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401k는 이제 연금이죠. 퇴직연금. 미국의 퇴직연금. 우리로 치면 한 DC연과 제일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퇴직연금 시장이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그 401k에서 비트코인 ETF 같은 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를 보자면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퇴직연금에서 이 펀드 매니저가 나 비트코인 좋아 보여서 비트코인 ETF 투자했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네 ETF가.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 왜 이렇게 위험한데 투자해가지고 말이야 나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막 박살내냐 말이야 라고 소송을 하면 집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거기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면책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운영 매니저가 정확한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게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따져서 만약에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음. 이게 바로 대체자산 투자를 지금까지 이제 그런 451K에서 투자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걸 이제 면책 조항을 넣으면서 앞으로는 매니저들이 이게 만약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 대체자산에는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사모펀드. 그래서 저는 약간 사모대출펀드.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사모펀드, 사모신용시장에서 기관 자금 다 끌어다 쓰고 더 이상 끌었을 데 없으니까 이제 개인 자금까지 끌어다 쓰려고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평가 다 떠나서 어쨌든 대체자산에는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크립토, 디지털 자산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01K에서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열렸을 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들한테, 그 퇴직연금 특히 고객들한테, 야, 여기 비트코인 ETF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그 자산에 뭐 예를 들면 5% 전체 포트에를 편입할 수 있잖아요. 아하. 편입을 할 때 사실 401K가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사긴 좀 어려워요. 근데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남 좋은 일 시켜? 블랙락 ETF. 그치, 내 거를 만들면 내 되겠지. 거 만들어가지고 내 거 거기다 넣으면은 그 수수료 다 나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451K 뉴스와 함께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굳이 만든 이유가 좀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호재인데? 맞아요. 완전 호재죠. 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수 있다와 투자한다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가 가능해져서 가능해졌더라도 당장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일단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로여잖아요. 제로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란 기자님과 같이 방송할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을 계속 보는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빠지지 않았다. 똔똔이다. 똔똔. 네. 그게 어디냐? 일단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릴게요. 하여튼 이번 주에도 시작도 트럼프, 주간 트럼프, 끝도 트럼프 얘기여서 좀 찜찜하긴 한데 이번 주 주말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는 진짜 호재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